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맡게 된 김재신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모교에 오니까 좀 설레기도 한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 이야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12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한 포털 사이트에 12시를 직접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록창에 검색을 해봤는데 가장 상단에 가수 청하의 벌써 12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12시가 되면은 문이 닫는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부르게 되는 노래, 여기에도 12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신데렐라의 통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2시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청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띄워놨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보내주기 싫은걸. 감사합니다. 이거 직업병이라서 읽게 시켜야 돼요. 자, 여기서 시적 화자의 심정은 어떤가요? 보내주기 싫어. 아쉬워, 보내주기 싫어. 직접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제 생각에는 보내줘야 되니까 남친이 연하이지 않을까. 남친이 연하이지 않을까. 누나로서 보내주기 싫지만 보내야 됩니다. 이때 청하의 심정은 신데렐라가 12시를 마주했을 때 심정과 우리가 문을 닫는다의 12시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12시를 지키지 않으면 아주 두렵고 무섭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12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문화 학생이 60%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6년차 교사입니다. 생긴 게 아이들이 좀 이국적으로 생긴 친구들이 많죠. 그리고 언어도 저희 반만 7개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말과 행동이 오가는 이 교실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이 합심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점심 먹기 직전입니다. 저희 식사를 12시 10분에 하는데요. 12시까지 수업을 이렇게 잘 듣다가 12시가 딱 되면 아이들이 이성을 상실합니다. 추임새를 넣습니다. 선생님, 몇 시예요? 아이들은 시계 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침 분침을 분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볼 줄 몰라서 계속 시계를 몇 시인지 묻습니다. 저는 대답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마치 제가 밥을 굶기는 선생님인 것처럼 전 12시 10분 되면 항상 밥을 칼같이 먹이는 모범적인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부터 배고프니까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저를 못 믿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왜 아이들이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더 집중시키고자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을 4교시에 전진 배치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날은 국어를 4교시에 배치하는 악수를 두는 날이 있으면 더 아이들은 심각하게 시간을 묻고 괴로워합니다. 아이들은 그 배고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항상 굶는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시쯤 되면 배고파서 엎드려 있거나 몸을 젖히거나 배고프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입니다. 아이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어려움이 아이들에게는 포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교사인 저의 마음과 다르게 아이들은 이 배고픔이 상당히 큰 것으로 느껴져서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눈앞에 이 배고픔은 아주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일 동안 굶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순간만 좀 집중해서 잘 넘기면 앞으로 인생에 있을 큰 어려움도 잘 넘길 수 있을 텐데 이 작은 것부터 넘어지면 어쩔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12시의 의미를 정의 내리게 됩니다. 12시란 두려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그 순간, 내가 집중해야 되는 순간을 12시라고 정의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성장 이론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매너리즘 그래프 가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단식 성장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은
키, 몸무게와 다르게 직접 능력 그리고 정서적 능력은 꾸준히 성장하지 못하고 계단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요. 이대로 발전이 없어 보이고 정말 내가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고 이 현상만 반복되는 그 순간에 경험치가 쌓여서 인계점이란 부분을 만나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한동안 올라가다가 다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인계점을 만나 경험치가 쌓여 수직으로 상승하는 계단식 성장을 보이게 돼요. 근데 나의 현상은 내가 앞에 보이는 내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 현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언젠가는 발전 없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대로 내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발전이 없는 순간 포기하고 맙니다. 이 인간의 expectation, 나의 기대치와 현재가 괴리가 생기는 그 순간에 슬럼프가 찾아오게 돼요. 내가 이 순간 모든 게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발전은 포기한 채 다른 일로 관심을 옮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성장점이 반드시 있음에도 말이죠. 여러분의 12시도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론 중 하나는 그릿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릿은 2013년에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교수가 바로 이 테드 강의에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릿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단한 쇠붙이를 갈 수 있는 연마제. 두 번째는 그 연마제를 가지고 이제 단단한 쇠붙이를 계속해서 가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드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더크워스 교수는 성공했다고 생각드는 다양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추출해보니 이 그릿이 나왔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그 열정을 꾸준히 지속시키는 끈기가 있어야만이 결국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끈기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끈기를 가지고 부산을 가는데 투자한다면 반대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방향 설정을 먼저 한 뒤에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방향 설정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극을 받아서 하거나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내가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 의해서 동기 유발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깥의 자극, 옆 친구의 성적, 부모님의 잔소리,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 공부 자극 영상, 그리고 자기계발서, 그것을 보면서 공부할 이유, 일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야기들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공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마치 내가 성공한 것이냐 착각합니다. 물론 그건 참고 서적이 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내가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동기부여가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핑계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내가 일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난 동기부여가 잘 안 됐어. 원래 이건 나랑 안 맞는 거야 하고 넘기는 거예요. 만약 이게 나의 길,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흥미거리였으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할 의지라도 보였을 텐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보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수영 챔피언인 마이클 펠프스, 그리고 한 사람은 피겨 챔피언인 김연아. 이 두 분이 연습을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연습하는지 잘 보세요. 저는 오늘 무슨 요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수영만 합니다.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성공한 사람의 동기부여치고 조금 허무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의 기록, 옆 선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난 단지 오늘 수영을 해야 되고 피겨를 해야 되고 이 내가 가야 할 그 길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동기부여란 내가 갈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한 방향제시인데 그것을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드는 어지러이 떠돌아다니는 생각들을 잠시 늦추고 우리는 그냥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왜냐하면 그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슬럼프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공부하던 외고생이었습니다. 저는 11기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 저희 고3 때 사진이 외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저기 분홍색 옷 입은 여자친구 옆에 앉아있는 저 흰색 옷 입은 친구인데 여러분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어떠셨나요? 옆 친구들이 상당히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옆 친구가 첫 짝이 캐나다에서 5년을 유학하다 온 친구였습니다. 첫 시간이 영어였습니다. 이 학교는 어떻게 된 학교인지 교과서를 쓰지 않아요. 토플 교재로 수업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시키시는 게 있었는데 짝꿍끼리 디스커션을 한 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봐라 5질문을 주셨습니다. 옆 친구한테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해가지고 저는 첫 문장을 읽고 머릿속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하는 말 1번 답 C 아니야? 뭐야? 다 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0분이 흘렀어요. 저의 그 첫 영어 시간 50분이 군대 첫날 밤 같았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시간이 안 갔습니다. 저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직감을 하고 3월이었거든요. 3월 영어 첫 시간부터 5월 중간고사까지 매일 3시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금 심야 자습 금지잖아요. 그때 사감 선생님이 지금 사감 선생님이랑 똑같은 분입니다. 똑똑똑 나와 번호 불러. 그분인데 그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아고스 필츠라고 불리는 그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저희 2층 침대에서 제가 살았는데 2층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휴대용 랜턴을 들고 몰래 공부했습니다. 3시간씩 자면서요. 그리고 이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중간고사 첫날 영어 시험 평균 우리 학교가 58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56점을 맞았습니다. 평균 이하. 이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아까 제 짝이었던 그 캐나다 5년 그 친구는 88점을 맞아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점수가 전교 1등 점수였습니다. 저마다의 익스펙테이션이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나 혼자 그 익스펙테이션과 아까 그 당시 성장 이론에 봤던 그 기대와 현재의 괴리가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으면 뭐라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 혼자 낙오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 그 순간이 저에게 12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시험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험 감독 봉사를 오시는 날입니다. 저희 집은 남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오려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시에도 차가 없으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버스를 1시간 반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들이 그것도 내노라는 대구 외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 쳤다. 부모님 심장이 쫄깃쫄깃할 겁니다. 오시면서 조금 기대도 하고 긴장도 되면서 상기된 모습으로 저기 경북 유통 앞으로 지나오셨어요. 본관 앞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시험 감독실로 가시려고 하는데 저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저 기둥에 어떤 아이가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더래요.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다. 내가 많이 세탁기 돌렸던 그 양말인데?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 제가 왜 거기서 청승맞게 밖에서 교실에서 공부 안 하고 아침 시간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을까요? 아침에 이제 교실에 가니 아이들이 전날 풀었던 영어 시험지 답을 맞추고 있고 어젯밤 공부 못했어 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밖에 나와서 혼자 고요히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슬퍼서 울면서 공부했습니다. 살도 5kg 빠졌었고 코피도 여러 번 쏟았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여잡고 전학 가버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12시를 맞이한 그 순간에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언젠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였던 그 미래조차 제가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아닙니다. 저 결과에 상관없이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3년이 여기서 흘러갔어요. 저는 아주 극적인 성장은 못했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때 겪었던 어려움 덕분에 지금 초등교사가 되어서 조금 삶의 어려운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2가지 중요한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끈기, 하나는 자아 효능감입니다.
자아효능감이 뭐냐면요. 나는 어디서 중요하게 사용될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제가 다 일순간 바로 앞에서 눈에 띄는 성적이 항상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딘가 이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굳은 믿음이 그 순간 생겼던 것 같아요. 그 12시를 저는 그런 식으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12시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는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할 때 힘겨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지금 12시야. 신데렐라처럼 문이 닫혀서 내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하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2시는요.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12시란 문을 열어 제끼면 그 힘을 얻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도래할 그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시를 너무 힘겨워하지 말고 즐거이 받아들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담담한 여러분 되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